영하 40도 시베리아 설원에서 벌어진 대참사. 세계 최강이라 자랑하던 초고속 열차가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들이 죽음의 위기에 갇혔죠. 일본과 독일의 최고 기술자들도 포기하고 철수했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름이 불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날 제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베리아에 얼어붙은 지옥에서 벌어진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안나 슈미트입니다. 독일 출신 국제철도 컨설턴트로 39년간 이 분야에서 일해왔습니다. 세계 곳곳의 철도 프로젝트를 담당하며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가 제 자부심이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인 시베리아였습니다. 바람 한 번 불면 뼈가 얼어붙을 것만 같은 이곳에서 저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이 이야기는 10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았을 때 말이에요. 시베리아 초고속 열차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인프라 도전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젝트는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어지는 9만 킬로미터의 대장정. 기존 시베리아 철도보다 3배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초고속 열차를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러시아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과 유럽을 잇는 물류 허브로 도약하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죠. 프로젝트에는 세계 각국의 최고 기술자들이 모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신칸센의 핵심 기술진이 왔고 독일에서는 ICE 고속철도의 베테랑 엔지니어들이 참여했습니다. 프랑스의 TGV 전문가들도 합류했죠. 말 그대로 세계 철도 기술의 총집합이었습니다. 저는 이 화려한 면면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었거든요. 각국의 기술자들은 저마다의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철도 강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에게 물어보니 한국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아직 철도 기술 수준이 우리에 비해 부족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말에 동감했습니다. 한국이 KTX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도 프랑스 TGV 기술을 도입한 것 아닙니까? 독자적인 철도 기술력으로는 아직 일본이나 독일을 따라오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첫 회의가 열렸을 때의 분위기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펼쳐내는 첨단 기술들을 보며 저는 이번 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일본의 정밀한 제어 기술, 독일의 견고한 안전 시스템, 프랑스의 고속 운행 노하우까지. 이 모든 것이 합쳐지면 세계 최고의 열차가 탄생할 것이 분명했죠. 러시아 교통부 장관은 개막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러시아는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요.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와 광활한 대지를 정복한 인류 최고의 기술력을 보여주겠다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우리는 몰랐습니다. 시베리아의 자연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자랑하던 기술들이 진짜 위기 앞에서는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도 몰랐죠. 첫 현장 답사를 나갔을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여름이었기 때문에 시베리아도 그리 춥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광활한 초원과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이 장관이었습니다. 이곳에 세계 최고의 철도가 달릴 것이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죠.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각국의 최신 장비들이 투입되었고 수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선로 부설 작업도 빠른 속도로 이뤄졌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이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시베리아의 겨울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영하 30도는 기본이고 때로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었거든요. 그런 날씨에서도 우리는 공사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우리 장비들이 워낙 견고하게 만들어졌으니까요. 독일의 정밀 기계들과 일본의 첨단 전자 장비들이 혹독한 추위쯤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베리아의 추위는 우리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장비들이 하나둘씩 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방한 처리를 해도 영하 40도의 추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죠. 전자 장비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이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계속 벌어졌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진들이 모인 이 프로젝트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추가 장비를 투입하고 더 강력한 방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드디어 개통을 앞둔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성대한 개통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세계 언론들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시베리아를 정복한 인류의 위대한 도전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몰랐습니다. 시베리아가 우리에게 준비한 진짜 시험이 무엇인지를 말이에요. 개통 하루 전 저는 최종 점검을 위해 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선로는 반듯하게 놓여 있었고 전력시설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첫 열차가 시베리아 대륙을 가로지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부터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평소에도 추웠지만 이날은 정말 달랐어요. 영하 45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얼어붙을 것만 같았죠. 더 큰 문제는 눈보라였습니다. 시베리아에서 겨울 눈보라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 무서움을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바람의 속도가 시속 100km를 넘나들었고 눈발은 마치 수만 개의 바늘처럼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시야는 완전히 차단되었죠. 밤새 불어댄 눈보라가 그치고 나자 참혹한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수백 톤의 눈이 선로 위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선로가 뒤틀려 있었던 것입니다. 극한의 추위가 철을 수축시켰고 그 과정에서 정밀하게 설치된 선로들이 비틀어진 것이었습니다. 일본 기술진들이 자랑하던 정밀 설치 기술도 시베리아의 추위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이죠. 어떤 곳은 10cm 이상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력망이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독일이 자랑하는 견고한 전력시설들도 극한의 추위를 견디지 못했어요. 전선들이 얼어붙어서 끊어졌고 변전소의 장비들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시험 운행을 위해 열차에 탑승한 수천 명의 승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과 외국 기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총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열차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열차는 출발한 지 3시간 만에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전력 공급이 끊어지면서 난방시설도 작동을 멈췄어요. 시베리아 한복판에서 영하 40도의 추위 속에 수천 명이 갇힌 것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위기였죠. 저는 현장 상황실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열차 안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어요. 승객들은 점점 얼어 죽어가고 있었고 승무원들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휴대폰도 추위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언론들은 이 상황을 즉시 보도했습니다. 시베리아의 죽음의 열차라는 제목이 전 세계 뉴스에 등장했죠. 러시아가 그토록 자랑하던 세기의 프로젝트가 단 하루 만에 재앙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세계 최고의 기술들이 이렇게 무력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일본의 신칸센도, 독일의 ICE도, 프랑스의 TGV도 모두 온화한 기후에서 운행되는 열차들이었습니다. 시베리아 같은 극지방의 혹독한 환경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던 것이죠. 현장 상황실은 완전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은 당장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다그쳤지만 우리에게는 마땅한 대안이 없었어요. 장비들은 모두 얼어붙어 있었고 복구 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열차 안의 온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이미 몇몇 승객들이 동상에 걸려 의식을 잃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구조 작업도 쉽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때문에 헬기를 띄울 수도 없었고 도로도 모두 눈에 묻혀서 차량 접근이 불가능했어요. 가장 가까운 구조대도 열차로부터 10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이 가진 장비로는 이런 극한 상황에서 구조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했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인간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 해도 자연의 위력 앞에서는 이렇게 무력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토록 자신 있어 했던 세계 최고의 기술들이 시베리아의 추위 앞에서는 종이 조각과 다름없었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열차 안의 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담요나 방한용품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승객들은 서로 몸을 맞대고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의 상황이 심각했어요. 체온 유지가 어려운 이들은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들도 탑승하고 있었지만 의료 장비들마저 추위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독일의 정밀 기술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말이에요.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의 기술은 이렇게도 초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기술진들이 철수를 결정했다는 것이었어요. 신칸센의 핵심 기술자들이라 그 누구보다 자신 있어 했던 그들이 말입니다. 일본 팀장인 다나카 씨가 저에게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져온 모든 장비가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고 했어요. 정밀한 전자장비들이 모두 얼어붙어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신칸센의 핵심인 자동 제어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다고 했죠. 다나카 씨의 표정은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30년간 철도 분야에서 일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일본의 신칸센은 온화한 기후에서 운행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이런 극한의 추위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첨단 장비들을 직접 봤는데 정말 참혹했어요. LCD 화면들은 모두 얼어붙어서 검은 화면만 보였고 정밀한 센서들도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배터리들도 추위 때문에 완전히 방전되어 버렸죠. 더 큰 문제는 일본 기술진들이 이런 환경에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방한 장비도 제대로 갖춰오지 않았고 극한 상황에서의 매뉴얼도 없었어요. 그들은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 팀이 철수하자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동안 가장 믿을 만하다고 여겨졌던 일본 기술진들이 포기한 상황에서 다른 팀들도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 날엔 독일 팀마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같은 독일 출신 엔지니어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져온 ICE 고속철도의 핵심 기술들도 이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있었어요. 독일이 자랑하는 견고한 기계공학 기술도 영하 40도의 시베리아 앞에서는 무력했던 것입니다. 특히 브레이크 시스템이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어요. 독일의 정밀한 유압 시스템이 추위 때문에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엔진 부품들도 하나둘씩 고장나기 시작했죠. 아무리 고급 오일을 사용해도 이런 극한의 추위에서는 모든 것이 굳어버렸습니다. 독일 팀장인 슈미트 박사는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독일의 기술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ICE는 유럽의 온화한 기후에 최적화되어 있어서 시베리아 같은 극지방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독일의 기술력이 이렇게 한계를 드러낼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마치 제 자아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프랑스 팀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TGV의 고속 운행 기술도 이런 극한 환경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선로가 뒤틀어진 상황에서는 고속 운행은커녕 저속 운행도 불가능했으니까요. 전력 공급 시스템도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고요. 각국 기술진들이 하나둘씩 포기를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져온 기술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했어요.
시베리아의 극한 환경은 그들이 경험해본 어떤 상황과도 달랐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부했던 기술들이 이렇게 무너질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일본의 정밀함도 독일의 견고함도 프랑스의 속도도 모두 무의미했습니다. 시베리아의 추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똑같이 무력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각국 정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국 기술진들에게 즉시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더 이상의 손실을 감수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도 비슷한 결정을 내렸죠. 결국 며칠 사이에 세계 각국의 최고 기술진들이 모두 시베리아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인정하고 포기했던 것이에요. 저 역시 독일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무언가에 이끌려서 현장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혼자 남은 현장에서 저는 깊은 성찰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오만했었는지를 깨달았어요. 서구의 선진 기술이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를 말입니다. 시베리아의 침묵 속에서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친 것이 있는 걸까요? 그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열차 안의 승객들은 여전히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지만 극한의 추위와 눈보라 때문에 진척이 거의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되어갔습니다. 러시아 정부도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더 큰 비난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세계 최고의 기술진들도 모두 포기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언론들은 이 상황을 시베리아의 재앙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인간의 오만이 자연에게 받은 응징이라는 분석도 나왔어요. 세계 최고의 기술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러시아 정부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내든 것이 바로 그때였어요. 러시아 교통부 장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술진들이 모두 철수한 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러시아 관료들의 얼굴에는 깊은 좌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세기의 프로젝트가 완전한 실패작으로 끝날 위기에 처한 것이었거든요. 게다가 수천 명의 승객들이 여전히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관은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방법을 다 시도해봤지만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요. 일본도 독일도 프랑스도 모두 손을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죠. 그때 한 참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에서 도움을 요청해 볼 수는 없겠느냐고요.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나라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철도 선진국들은 이미 다 시도해봤다고요. 그런데 그때 한 젊은 관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렉세이였는데 평소에는 별로 발언을 하지 않던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뭔가 다른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알렉세이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어요. 한국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냐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장관도 어이없다는 듯이 물었죠. 한국이 뭘 할 수 있겠느냐고요. 저 역시 그 제안을 들으면서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일본과 독일, 프랑스 같은 철도 강국들도 포기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건 정말 비현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렉세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료를 꺼내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철도 기술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KTX-3000이라는 독자적인 고속열차를 개발했다고 했죠. 그래도 회의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관료가 말했어요. KTX도 결국 프랑스 TGV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것 아니냐고요.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알렉세이는 계속해서 자료를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최근에 수출한 철도 프로젝트들의 성과를 보여주면서 말이에요. 터키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철도를 건설하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관료가 반박했습니다. 그런 나라들의 기후는 시베리아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었어요. 온화한 기후에서의 성공이 시베리아에서도 통할 거라고 보장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장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과 독일도 실패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었어요. 너무 위험한 도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세이는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다 시도해 봐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에 요청해 보는 것 자체가 손해될 것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다른 선택지도 없지 않느냐는 것이었죠. 저는 그 순간 알렉세이의 말에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그렇게까지 믿는 그의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혹시 그가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결국 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 보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큰 기대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보자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알렉세이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국을 믿느냐고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자신이 최근에 한국의 철도 기술에 대해 조사해 봤는데 생각보다 훨씬 인상적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추위에 강한 기술들을 많이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했어요. 겨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하는 기술들을 많이 연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베리아만큼 극한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세계 최고라고 인정받는 기술진들도 포기한 문제를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기대감도 생겼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러시아 정부의 정식 요청이 한국에 전달되었습니다. 시베리아 초고속 열차 참사 해결을 위한 긴급 지원 요청이었어요. 상황의 심각성과 함께 지금까지의 모든 시도가 실패했다는 점도 솔직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정부의 답변은 매우 빨랐습니다. 불과 6시간 만에 긍정적인 답변이 왔어요. 기술진과 장비를 긴급히 파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속한 대응에 러시아 관료들도 놀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습니다. 러시아 언론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이 와봤자 뭘 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과 독일도 실패한 문제를 한국이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저 역시 솔직히 말하면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혹시나 하는 마음 정도였어요. 어차피 다른 방법도 없는 상황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카드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죠. 현장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직원들도 한국 기술진들이 온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또 다른 실패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측에서는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극한 환경용 특수 장비들과 함께 최고의 기술진들을 선발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베리아 현장에는 여전히 절망적인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들은 계속해서 추위에 떨고 있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의료진들의 보고에 따르면 이미 심각한 동상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의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열차 안의 온도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식료품과 연료도 떨어져 가고 있었어요. 정말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한국 기술진들의 도착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시베리아에 발을 내딛는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 기술진들이 정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실패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한국 기술진들이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공항으로 마중을 나갔습니다. 솔직히 그들이 어떤 모습일지 무척 궁금했거든요. 과연 세계 최고의 기술진들도 포기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호기심이었죠. 시베리아의 작은 공항에 대한항공 전세기가 착륙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면서 한국 기술진들이 하나둘씩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처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그들의 체구였습니다. 생각보다 작고 왜소해 보였거든요. 키가 큰 러시아 사람들이나 체격이 좋은 독일 기술자들과 비교하면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런 작은 사람들이 정말 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피로에 지친 기색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묘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미 무언가를 각오하고 온 사람들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두려움보다는 도전 의식이 느껴졌죠. 가장 먼저 내린 사람이 팀장인 것 같았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이름은 김철수였어요. 그는 차분하면서도 단단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에게 다가와서 유창한 영어로 인사를 했죠. 김 팀장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5년간 근무해왔고 극한 환경철도 기술을 전문으로 한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추위에 강한 철도 시설 설계가 그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다른 팀원들도 하나씩 소개받았습니다. 전자시스템 전문가인 이영호 박사, 기계공학 전문가인 박민수 과장, 그리고 현장 작업을 담당할 베테랑 기술자들까지 총 15명의 정예 멤버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보면서 약간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일본이나 독일 기술진들에 비해 상당히 소박해 보였거든요. 최신 장비나 화려한 외양도 없었고 그냥 평범한 직장인들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장비들을 보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 전에 본 적 없는 독특한 장비들이 많았어요. 특히 추위에 견딜 수 있도록 특수 처리된 것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반적인 장비들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죠. 김 팀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일단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이론적인 설명보다는 직접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는 조급함보다는 침착함이 느껴졌어요. 현장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저는 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물어봤습니다. 김 팀장은 한국이 지난 몇 년간 극한 환경에서의 철도 기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겨울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영하 30도에서도 작동하는 시설들을 많이 개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시베리아의 영하 40도는 그것보다도 더 극한 상황이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진들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이 있다고 했죠. 현장에 도착해서 실제 상황을 본 한국 기술진들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다른 외국 기술진들과는 달리 그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팀장은 팀원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서 각각 다른 부분을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선로 상태, 전력 시설, 열차 내부 상황까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고 했어요. 그들의 움직임에서는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련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추위를 견디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기술자들은 추위 때문에 제대로 작업하기 어려워했는데 한국 기술진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밖에서 작업할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한국의 겨울도 꽤 추운 편이라 어느 정도 적응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검을 마친 후 김 팀장이 러시아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그의 발언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기술진들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제시했거든요. 김 팀장은 말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접근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서구의 기술들은 모두 온화한 기후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서
시베리아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극한 환경용 기술들을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추위에 견디는 특수 소재들과 독특한 설계 방식이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지 물어보자 김 팀장은 칠판에 도식을 그려가며 설명했어요. 먼저 특수 열선을 이용해서 선로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 그리고 내한성이 뛰어난 전력 케이블로 전력망을 복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러시아 관계자들은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그런 기술이 존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 팀장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이미 한국에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검증된 기술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걸릴 것 같으냐는 것이었어요. 다른 기술진들은 모두 최소 몇 주는 걸릴 것이라고 했었는데 김 팀장의 답변은 충격적이었습니다. 72시간 안에 복구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의실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3일 안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일까요? 세계 최고의 기술진들도 포기한 문제를 말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김 팀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허세나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닌 뭔가 확고한 믿음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러시아 교통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하느냐고요? 김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한국 기술진들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위기에 처한 승객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때 정말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의 자신감에 감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들도 막상 시작해보면 다른 기술진들과 같은 한계에 부딪히게 될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다른 기술진들과는 달리 끝까지 도전해보겠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희망적인 신호였죠. 회의가 끝나고 한국 기술진들은 바로 작업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정말 신속하고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이미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그들은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꿋꿋이 현장을 지키며 준비 작업을 계속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묘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7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정말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때부터 그들을 주의 깊게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 것은 도착한 다음 날 새벽부터였습니다. 저는 잠을 설치며 그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다른 나라 기술진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그들의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기술진들은 주로 정밀한 측정과 분석에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한국 기술진들은 바로 현장으로 뛰어들었어요. 마치 이미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김 팀장은 팀원들을 3개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선로 복구, 두 번째 그룹은 전력망 복구,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열차 내부 응급 조치를 담당하기로 했어요. 각 그룹마다 명확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선로 복구팀이 가장 먼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정말 독특했어요. 다른 기술진들은 뒤틀어진 선로를 완전히 새로 설치하려고 했는데 한국 팀은 특수한 열선 장치를 이용해서 기존 선로를 복원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열선으로 이미 뒤틀어진 철도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걸까요? 박민수 과장이 저에게 설명해 줬는데 한국이 개발한 특수 열선은 국소적으로 온도를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 원리는 이랬습니다. 선로가 추위 때문에 수축하면서 뒤틀어진 것이니 적절한 열을 가해서 원래 상태로 팽창시키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온도 조절이 정말 정밀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오히려 더 큰 손상이 날 수 있거든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선로의 각 지점마다 센서를 설치하고 컴퓨터로 온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했어요. 그리고 미세한 단위로 열을 조절하면서 선로를 서서히 원래 위치로 되돌렸습니다. 놀랍게도 이 방법이 효과를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았는데 몇 시간이 지나자 뒤틀어졌던 선로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마법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전력망 복구팀의 작업도 독특했습니다. 이영호 박사가 이끄는 이 팀은 기존의 케이블을 완전히 교체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케이블은 제가 본 적 없는 특수한 것이었습니다. 이 박사가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이 케이블은 한국에서 극한 환경용으로 특별히 개발된 것이라고 했어요. 영하 50도까지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케이블과는 소재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케이블들이 자체 발열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전력을 전송하면서 동시에 케이블 자체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추위 때문에 케이블이 얼어서 끊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감탄했습니다. 이런 기술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거든요. 일본이나 독일에서도 이런 발상은 하지 못했을 것 같았어요. 정말 독창적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작업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기술자들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항상 팀워크를 중시했고 서로 도우면서 일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른 팀원들이 즉시 도와주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현지 러시아 노동자들과의 소통이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한국 기술자들은 몸짓과 간단한 영어,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며 러시아 노동자들과 협력했어요. 점점 서로를 이해해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러시아 노동자들도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점차 한국 기술자들의 진심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들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점점 좋아졌습니다. 첫날 밤이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밤새 작업을 계속한다는 것이었어요. 시베리아의 밤은 더욱 춥고 어두웠는데 그들은 투광등을 켜고 작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김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무리해서 괜찮겠느냐고요. 그는 시익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에서는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말이에요. 긴급 상황에서는 밤낮 없이 일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저는 문화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에서는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지키는 편인데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집념과 끈기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궁금했습니다. 둘째 날이 되자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로 복구 작업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열선 방식이 정말 효과적이었던 것입니다. 뒤틀어진 선로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죠. 전력망 복구도 순조로웠습니다. 특수 케이블들이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영호 박사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가장 중요한 열차 내부 상황도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응급용 발전기와 임시 난방시설을 설치해서 승객들의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생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들이 정말로 해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현지 직원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그들도 한국 기술자들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러시아 노동자들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던 그들이 점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열정에 감화된 것 같았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마음은 통하고 있었죠. 셋째 날 아침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복구 작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이에요. 김 팀장은 최종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선로 상태는 완벽했습니다. 뒤틀어졌던 부분들이 모두 제자리를 찾았고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전력망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특수 케이블들이 시베리아의 추위를 견뎌내고 있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열차 시스템이었습니다. 전력 공급이 재개되면서 열차의 모든 기능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난방 시설도 작동하기 시작했고 엔진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감동받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진들도 포기했던 문제를 한국 기술자들이 정말로 해결해낸 것이었어요. 그것도 약속했던 72시간 안에 말이에요. 김 팀장이 러시아 관계자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모든 복구 작업이 완료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열차 운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실제로 열차가 움직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수천 명의 승객들의 생명이 걸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엔진에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정말로 전율을 느꼈어요. 며칠 동안 죽음의 침묵에 쌓여있던 열차에서 다시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열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조금씩 움직이더니 점점 속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선로 위를 안전하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해낸 것이었어요. 승객들의 환호성이 멀리서까지 들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했던 그들이 드디어 구원받은 것이었죠. 따뜻한 열차 안에서 안전을 되찾은 것입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진정으로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열차가 정상 운행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감동을 경험했습니다. 시베리아의 얼어붙은 대지 위에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열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 그 자체였습니다. 수천 명의 승객들이 탑승한 열차가 천천히 속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시속 10km 정도로 움직이더니 점점 정상 속도에 가까워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복구한 선로와 시설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팀장은 무전기를 통해 열차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다는 보고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전력 공급도 안정적이었고 난방 시설도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저는 열차 안으로 들어가서 승객들의 상태를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사람들의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따뜻해진 열차 안에서 웃음을 되찾았고 어른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기쁨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 러시아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신들을 구해줬다면서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 할머니의 눈에는 진심 어린 감사의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 하나가 제게 달려와서 물었어요. 한국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이에요. 그 아이는 자신을 구해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러시아 정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교통부 장관이 직접 현장으로 달려왔고 대통령도 특별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의 보도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의심스러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시베리아의 기적을 만든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러시아 국영방송의 특별 다큐멘터리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72시간을 순간순간 기록한 영상이었는데 그들의 헌신과 전문성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시청률도 엄청나게 높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한국 기술자들은 담담했습니다. 김 팀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들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것은 기술자의 기본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를 보면서 저는 더욱 감동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겸손해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프로페셔널의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복구 작업이 완료된 후 저는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국의 기술 발전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영호 박사가 들려준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기술 후진국이었다는 것, 그러나 끊임없는 노력과 연구를 통해 오늘날의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수 과장도 흥미로운 경험담을 들려줬어요. 한국의 기술자들이 해외 프로젝트에서 처음에는 무시받곤 했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으면서 점차 신뢰를 쌓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시베리아에서 벌어진 일도 그런 연장선상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거든요. 한국을 단순히 기술 추격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오만한 생각이었는지를 말이에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한국의 기술 개발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시베리아에서 보여준 특수 열선 기술이나 자체 발열 케이블 같은 것들이 바로 그런 노력의 결실이었던 것입니다. 김 팀장이 말해준 한국의 연구개발 환경도 인상적이었어요. 정부와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이 하나로 뭉쳐서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문화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놀라운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학습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실패에서 배우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었어요. 끊임없이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자세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복구 작업 과정에서 보여준 그들의 팀워크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위계 질서는 분명했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분위기였습니다. 누구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었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즉시 적용되었어요. 그들의 현장 대응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해도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안을 찾아서 해결했어요. 매뉴얼에만 의존하지 않고 현장 상황에 맞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사명감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시베리아를 떠나는 날 러시아 현지 직원들과 노동자들이 공항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반신반의했던 그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특히 러시아 노동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함께 일하면서 한국 기술자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성실함과 전문성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한국 기술진들에게 최고의 영예인 러시아 연방 공로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외국인 기술자들에게 이런 훈장이 수여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이번 성과의 의미가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김 팀장은 훈장을 받으면서도 겸손했습니다. 이 영광은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한 모든 팀원들, 그리고 한국의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모든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저는 김 팀장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느냐고요. 그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기적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온 기회였다고 말이에요. 한국이 오랫동안 축적해온 기술과 노하우,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환경도 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자 성장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시베리아의 광활한 설원을 내려다봤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땅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희망의 땅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한국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이 시베리아를 떠난 후 저는 혼자 현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복구된 철도가 정상 운행되는 모습을 더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실 그보다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변화를 정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시베리아 초고속 열차가 정시에 출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광경이 현실이 되어 있었거든요. 한국 기술자들이 만들어낸 기적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칠 전의 공포와 절망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창밖의 시베리아 풍경을 신기해하며 바라보고 있었고 어른들은 여유로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러시아 현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했어요. 처음에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의 기술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함께 일했던 러시아 노동자들의 증언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적인 것뿐만 아니라 일에 임하는 자세와 열정까지도 배울 수 있었다고 했어요. 한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더 열심히 일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 언론들의 후속 보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베리아 기적 이후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했어요. 한국의 기술력뿐만 아니라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의 한 유명 방송사에서는 한국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어요. 한국의 눈부신 발전사와 기술 혁신 스토리를 다룬 프로그램이었는데 시청률이 정말 높았다고 했습니다.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저는 그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제 자신의 변화를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을 단순한 기술 추격자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한 나라라고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힌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어요. 한국은 단순히 선진국을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해가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시베리아에서 보여준 그들의 기술력과 창의성이 바로 그 증거였죠.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한국 기술자들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서구의 기술자들은 대부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려고 하는데 한국 기술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그것이 성공의 열쇠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그들의 융합적 사고가 인상적이었어요. 여러 분야의 기술을 조합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열선 기술과 정밀 온도 제어 기술을 조합한 선로 복구 방법이나 자체 발열 기능이 있는 특수 케이블 같은 것들이 그런 예였죠. 한국 기술자들의 현장 적응력도 놀라웠습니다. 아무리 극한의 환경이라도 빠르게 적응해서 최적의 성과를 내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론에만 매달리지 않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이 저를 가장 크게 변화시켰어요. 단순히 기술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자의 자세라고 생각했어요. 시베리아에서의 경험을 정리하면서 저는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독일에 있는 동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한국에서 일어난 기적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었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점차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독일의 한 유명 공학 잡지에서 제게 기고문을 요청해 왔어요. 시베리아에서의 경험담을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꺼이 그 요청을 받아들였어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기고문을 쓰면서 저는 제 마음속 변화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무시했다가 점차 인정하게 되는 과정, 그리고 마지막에는 깊은 존경심을 갖게 되기까지의 여정을 그대로 담았어요. 특히 저는 서구 사회의 오만함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편견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진짜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한국이 바로 그런 예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고문이 출간된 후 독일 공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과의 기술 교류나 협력을 제안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시베리아에서 느꼈던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편견을 깨트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베리아를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저는 복구된 철도를 따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절망의 상징이었던 이 철도가 이제는 희망의 상징이 되어 있었어요. 그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걸어온 길을 생각해 보니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절망에 빠져 있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나라가 된 것이었어요. 그 발전의 속도와 깊이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정신력이 인상적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의지,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는 집념이 있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보여준 것도 바로 그런 정신력의 발현이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술 강국이란 단순히 첨단 장비나 화려한 시설을 갖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력과 끊임없이 혁신하려는 의지를 가진 나라야말로 진정한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였어요. 외형적으로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화려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내재된 역량과 잠재력은 그 어떤 나라에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시베리아에서 보여준 성과가 바로 그것을 증명한 것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러시아 택시 기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다면서 자신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직접 보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많이 변했다는 것이 실감났거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경과 관심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저는 시베리아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설원 위로 뻗어나가는 철도가 저 멀리까지 이어져 있었어요. 그 철도를 따라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김 팀장을 비롯한 한국 기술자들에게 보내는 감사 편지였어요. 그들이 제게 준 감동과 깨달음에 대한 진심 어린 고마움을 담았습니다. 편지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처음에는 당신들을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베리아에서 보여준 당신들의 실력과 헌신을 보고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신뢰합니다. 당신들은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습니다. 진정한 기술자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기술 강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독일에 도착해서 동료들과 가족들에게 시베리아 경험담을 들려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했어요. 한국이 그런 놀라운 일을 해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나라라고요. 시베리아에서 보여준 성과가 바로 그것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어요. 몇 달 후 독일의 한 대형 철도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력이 제안되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거든요. 실제로 그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과 독일의 전통적인 노하우가 만나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이었어요. 두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협력이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통해 더 많은 독일 엔지니어들이 한국의 실력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점차 사라지고 대신 존경과 신뢰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변화를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시베리아에서의 그 일주일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준 시간이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요. 시베리아에서 보여준 그 놀라운 기적은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한국에는 그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과 기술이 있으니까요. 작은 나라라고 무시했던 한국. 하지만 시베리아 대참사에서 그들은 역사를 바꿨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기술 강국 한국의 미래를 말입니다.